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국제간호협의회가 지난 코로나19 1년의 상황을 모아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간호사가 지구촌에서 2,2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또 탈진, 정신적인 압박, 심리적인 고통, 차별과 편견에 이르기까지 의료진의 숱한 어려움들이 세계 각국에서 보고됐습니다. 덕분에라며 감사를 표해왔지만 의료진과 방역 요원들에겐 감사가 아닌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6명을 기록하며 2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해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틀째 법무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2번이나 무혐의 처분해 공소시효를 다 놓쳤다면서 법무부 압수수색은 누구의 공익을 위함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관련된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주식 열풍이 부는 가운데 고수익을 미끼로 초보 투자자를 노린 불법 단체 대화방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라 하는 단체 대화방의 운영 실태를 고발합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오는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의 개최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취소 가능성을 점치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며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당이 입법을 추진하자 야당도 공감하면서 여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 제도화를 정부 부처에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발맞춰 손실보상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하다, 불가피하다는 원론적인 의견 접근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에 관련된 법안들이 몇 건이 제안돼 있고 또 추가로 제안될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손실 매출액의 70%, 그 밖의 업종에 대해서는 50에서 60%를 보상하도록 한 민병덕 의원의 발의안을 기본으로 보상 문제를 전담할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저임금과 임대료를 지원하도록 한 다른 발의안들을 종합해 법안을 완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야당 역시 보상 필요성에 공감하며 입법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과 백신 접종 계획을 비판해온 국민의힘도 이번엔 뜻을 같이 했고 1년 동안에 사실은 경제적인 손실, 이러한 것들을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이런 측면을 갖다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이미 국가와 지자체의 손실보상을 의무화하는 소상공인 기본법 개정안, 의료기관 등으로 제한된 보상 대상에 피해를 본 사업주와 근로자를 추가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정의당 역시 헌법이 정한 마땅한 조치라며 입법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습니다. 이는 정확하게 헌법 23조 3항하고 배치되는 즉 위헌적 상태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미 한계에 달한 상황. 이에 따라 여야는 다음 달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곧장 본격적인 법안 처리에 나설 전망입니다. 다만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많게는 100조 원가량이 필요하다는 예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국회가 해법을 찾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과 관련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정 상황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영업 손실 보상 제도화에 기획재정부가 부정적 기류를 보이자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며 기재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법적으로 개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경고장을 날린 지 하루 만에 경제팀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홍 부총리는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의 영업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 간 당정 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짚어볼 내용이 많았다며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며 재정 부담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으로 4개월치를 지급하면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재정 상황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적자 국채 발행이 올해 93조 5천억에 이어 내년에도 100조를 넘어설 전망으로 국가 채무 총액이 내년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국가 채무 증가 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가 신용등급 평가 기관들의 시각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지난해 우리나라는 다행히 비켜갔지만 100여 개 국가들이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해서는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선별 지급이 보다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밤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는 거리두기 방식을 재조정하라고 공격하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방어에 나섰습니다.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하면서 지금의 방식은 방역에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입니까?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합니까? 비상식적 일률적인 규제라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연일 비판한 부분은 정부의 시간 제한 방역입니다. 밀집, 밀접, 밀폐 등 산밀에 대한 기준을 세우면 영업시간 제한은 풀어도 된다는 겁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호응하며 국민의힘까지 거리두기 방식 재조정에 힘을 실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밤 9시 이후는 식사 후 만남과 이동량이 증가하는 시간대지만 현장 방역이 어려운 만큼 이때 접촉을 줄이는 것은 확진자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정 총리는 안 대표의 발언을 직접 언급하며 방역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그러자 국민의당은 오히려 코로나19를 선거에 이용한 건 정부 여당이라며 총리가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총리가 오늘 띄운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을 둘러싸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법제화가 어렵다는 기재부를 향해 정 총리가 기재부의 나라라며 질타한 발언이 알려지자 야권이 엇박자를 공격하고 나선 겁니다.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차관이 서로 다른 말을 해서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방향은 같지만 대권 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정 총리와 정부의 실책을 비판해야 하는 야권이 사안마다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YTN 이연아입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는 300명대로 지난해 11월 이후 2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3차 대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든 것은 아니라며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등 현재의 방역 수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을 합해 346명으로 3차 대유행 초기인 지난해 11월 23일 이후 가장 적습니다. 서울과 경기, 부산과 경상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의 신규 환자가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최근 1주간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404명으로 이런 추세라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도 곧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중이 23%로 여전히 높고 수도권 임시선별 진료소를 통한 숨은 감염자도 55명이 나오는 등 감염 확산 우려는 여전히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아직 지역사회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있고 언제든지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 전후로는 우리가 좀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 정부도 아직은 3차 대유행이 안정기에 접어든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선행 확진자를 통한 감염 비율이 43%에 이를 정도로 높은 만큼 접촉 차단을 위해서는 식당과 술집의 저녁 9시 영업 제한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운영 제한이라는 시간적 운영 제한이라는 부분들이 조치가 되었던 거고 더구나 이번 주말부터는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가 허용되기 때문에 집단 감염의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교회, 또 끝나고 사적인 모임, 또 기도회나 수련회, 또 찬양 성가대 모임, 비말이 많이 발생하고 마스크를 안 쓰는 모임에서 계속 발생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정부는 코로나19 감소세가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전문가와 지자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다음 달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방역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준비해온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다음 주 최종 발표합니다. 백신을 보관할 초저온 냉동고 설치를 위해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경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해왔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이달 말 확정 발표합니다. 어떤 대상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을지, 각 대상별로 언제 접종을 시작하고 끝낼지 등의 세부 계획과 시간표가 담깁니다. 1월 중에 질병청을 중심으로 해서 별도의 대국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발표를 통해서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앞서 정부가 밝힌 우선 접종 권장 대상은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생활자, 65세 이상 노인 등 모두 9개 그룹입니다. 이 가운데 누가 가장 먼저 백신을 맞게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료진 또는 요양병원의 노인층과 종사자 등이 접종 1순위로 유력합니다. 몇 가지 고려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달 도입될 백신의 초기 물량이 적어 전국 집단시설의 노령 환자 대신 의료진이 먼저 맞게 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외국에서 백신을 맞은 노령 환자들의 사망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는 것도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이 코백스를 통해서 한 5만 명분 정도가 2월 초에 들어올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아마도 그 중환자를 보는 의료진을 먼저 접종을 할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은 백신 보관을 위한 초저온 냉동고 설치 사업을 위해 각 지자체에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백신의 국내 유통사로 선정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앞으로 각 백신별로 맞춤형 냉동, 냉장 유통 체계를 갖추고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전담하게 됩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이틀 연속 법무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 방해 의혹까지 제기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동영상 같은 결정적인 증거를 외면했던 검찰이 이제 와서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건 누구의 공익을 위한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첫날 마치지 못한 법무부와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의 전산자료 확보 작업을 재개한 겁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법무부와 인천공항을 포함해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와 당시 김학의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했던 이규원 검사 사무실 자택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관련자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강제 수사에 맞춰 관련 의혹을 처음 신고했던 공익 제보자는 수사 방해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YTN이 입수한 14쪽짜리 추가 공익신고서에는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한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공익 제보자는 당시 부적절한 출국금지 과정이 확인됐는데도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가 개입해 수사가 중단됐다고 폭로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의 출국금지 정보를 유출해 해외로 도피하게 한 혐의를 수사하라는 법무부 의뢰 내용 외에는 수사를 못하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당시 수사 결과 보고서도 대검 반부패 강력부 요구에 따라 출국금지 절차가 급박한 상황에서 진행됐고 관할 지검장에게 사후 보고돼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익 제보자는 다만 당시 단계별 보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만큼 대검 반부패 강력부 책임자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 명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로 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여러 부서가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하자 추미애 장관은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제 식구를 감싸려고 김학의 동영상 같은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로 2번이나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해 공소시효를 다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항에서 긴급 출국 금지로 해외 도피가 자초된 실질적 범죄 피해자를 위해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 누구의 공익을 위한 것이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전 차관 출국 금지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본격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2차례 공익 신고를 통해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까지 수사 대상자로 지목된 가운데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계속해서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에 관한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별장 성접대 사건의 당사자였던 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입니다. 2년 전에 늦은 밤에 비행기를 타려고 서둘러서 얼굴을 많이 가린 채로 이제 출국하러 갔다가 여기에서 이제 금지 조치 때문에 제지를 당했는데 어떤 문제가 도대체 이 과정에 있었다는 건지 그걸 좀 하나씩 짚어봐야겠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김 전 차관의 출국 기록을 법무부 직원이 뒤져보는 거는 불법입니까? 일단은 권한 없이 뒤져보거나 조회를 해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불법 여지가 있다는 게 첫 번째 논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검사가 예전 번호를 이용해 가지고 가짜 번호를 써서 문서를 작성해서 출국 금지 요청서를 만들었다. 사건 번호를 적고 그걸로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번호를 따고 해야 되는데 좀 급하다 보니까 예전에 무혐의 됐던 그 번호를 새로 그걸 그대로 전용을 해가지고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는데 검사가 그 파견 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검사가 아닌 사람이 그걸 요청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직권남용 등 문제가 된다라는 게 일단 검찰의 지금 얘기고 요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뭐 그 일견 하나하나 따져보면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물리대로 보면 다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상황에서 상당히 긴급한 상황이었거든요. 긴급한 상황에서 다르게 어떻게 번호를 해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다시 좀 검토가 돼야 되고 또 얘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과정에서 뭔가 부당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그렇죠. 그러자마자 바로 수사팀이 꾸려지고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우리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추 전 장관이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고위 공직자의 그 별장 성접대 동영상도 한참을 그냥 놔뒀던 검찰로서는 정말 빠르게 동작을 취한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건은 최근의 사건도 뭐 이렇게 선택적으로 빠른 것도 있고 너무 느린 것도 있고 이래서 휴대폰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우리가 뭐 시청자분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뭐 그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사건 그대로 보면 됩니다. 저 뒤에 있는 선글라스 끼고 있는 사람이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인데 그러니까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앞에 두고 자기는 뒤에서 잔뜩 모자 쓰고 안경 쓰고 마스크하고 가린 채로 가는 실제로 거예요. 외국으로 도피하려고 했던 정황이 지금 보이는 상황이고 검사의 그 조치가 없었으면 아마 도피했을 가능성이 컸었겠죠. 뭐 그건 그렇고 이 김학의 이 사건만 보더라도 벌써 누가 봐도 김학의 인상이 맞는데 그 동영상이 아니라고 하고 시간 끌고 조사 늦추다가 결국
공소시효가 다 지나버렸습니다. 예. 2번의 조사가 있었는데 다 무혐의가 되고 이제서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못하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 부분 특히 출국했던 부분 이 부분은 상당히 빨리 정말 너무나 빨리 조사를 하고 있고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수색 받은 다음에 또 피의자 이제 내사이긴 하지만 검찰 관계자들 지금 소환도 빨리 하려고 하는 모양새가 좀 선택적으로 빨리 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계속 보입니다만은 저렇게 자기를 닮은 사람을 앞세우고 자기는 몰래 살짝 가서 얼른 끊어갖고 나가려고 했던 걸로 그렇죠. 보면 자기가 출국이 안 된다는 거는 분명히 알고 있고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지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뭐 그 마음에 있는 거니까 알 수는 없지만 예. 그 뒤에 앞에 내세운 사람이 상당히 좀 인상이 닮았어요. 예, 닮았네요. 본인은 뭐 머플러라든지 뭐 모자 이런 걸로 선글라스로 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도망을 좀 가려는 상황이 아니었나. 예.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 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아마 저 상황에서 외국에 갔다 그러면 조사를 할 수 있었을까? 지금 2년 6개월 형을 받았거든요. 그것도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망가려 하고 있다 또는 어떻게든 빨리 출국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기미가 있다는 걸 당국이 아는데 그거야 뭐 절차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움직일 필요가 없지 네. 하고서 가만히 있었다면 직무유기입니까? 될 가능성은 있죠.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서 법무부랑 검찰이 시각이 다른 게 그 부분 같아요. 아, 예. 하나하나 따져보면 좀 위법이나 위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제가 말했던 개인정보보호법, 직권남용죄, 허위공무작성죄. 그렇지만 그러면 그 상황에서 다 보고하고 번호 따고 시간 계속적으로 절차적으로 하면 가게 두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게 법무부 생각 같아요.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그 부분에서 좀 충돌하고 있고 검찰은 그래도 그걸 해야 된다라고 좀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별장 성접대라고 하는 상당히 고위공직자로서는 잘못된 비위인데 네. 아니 근데 검찰이 또 밝혀내려고 뛰어들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법무부하고 좀 역할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해요. 검찰은 예. 이미 성범죄는 지금 처벌 못 하게 됐어요. 다른 뇌물죄로 겨우겨우 처벌했는데 또 저기서 갔으면 하는 국민들은 대부분 좀 마음을 놀랐을 겁니다. 저렇게 예. 도망갈 뻔했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절차를 지켜서 출국 금지를 꼭 했었어야 된다라고 지금 검찰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노칠지언정 절차를 지켜라. 네, 이제. 예. 김학의 전 차관 뭐 검사 고위급 검사였습니다. 전직 검사였기도 하고 그래서 좀 검사한테 대해서는 상당히 좀 편하게 좀 해주는 상황이 예.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맨 처음에 지적하신 대로 저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들은 충분히 이제 몇 있습니다. 가지 예. 짚어주셨고, 근데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계속 있으니까 하나씩 더 여쭤봅니다.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법무부 직원이 왜 김학의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뒤져봤냐라고 하는 건데 직접 관련된 뭐 조사 담당자가 아닌데도 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2년 전에 저 사건의 사건 기록을 뒤져가지고 공익신고를 한 사람은 이걸 또 어떻게 봤을까요? 그것도 문제가 여지가 있어요. 공익신고자는 보호해 줍니다. 예, 뭐 보호가 되죠. 보호가 돼야 되는데 예. 과연 어떤 식으로 이 수사 자료라든지 이 자료를 취득해 가지고 이것을 공개했느냐. 요거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이냐. 근데 권한이 없는 사람이 했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 불법 기밀 유출죄, 예컨대 공무상 비밀 누설죄 예. 등등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에 대한 고발도 지금 검토를 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내부 공익신고자는 상당히 보호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과연 이 사람이 공익신고자의 지위에 있는 건지 아닌지를 뭐 법무부가 미리 검토한 다음에 고발 여부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검찰 내부에서 돌아간 얘기도 꽤나 아는 거 보면 분명히 내부에서 이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뭐 검찰 관계자인 거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안에서 돌아간 일을 내가 직접 들어가서 다 본 거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바로 요 사람만은 분명히 고발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이성은 이제 지검장이란 말이죠. 당시 반부패 강력 부장을 하고 있었고요. 이 사실 보고하는 과정, 이 자료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좀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했는데 지금 제가 지금 말한 법무부 논리와 비슷할 것 같아요.
어차피 출금을 하지 않았으면 나갔을 거고 그래서 조금 적은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이걸로 처벌은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수사하지 말라라고 했던 부분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직권남용죄다라고 수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직권남용이다. 이게 형식 논리로는 맞습니다. 의무 없는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켰을 때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직권남용죄 성립하거든요. 수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다. 그렇게 지금 공익신고서가 지금 2차로 제출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성윤 지검장은 이제 소환 조사를 받아야 됩니까? 아마 글쎄요, 저 이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참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직권남용죄 성립할지 안 할지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신고가 됐고 뭐 대검에서 판단함에 따라서 소환 조사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아무튼 김학의 전 차관은 접대 의혹과 관련돼서 이제 조사를 받고 어찌 됐든 간에 이런저런 혐의가 돼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대법원에 상고가 아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당신을 나가려고 하는 걸 조금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데 아무튼 못 나가게 했으니까 거기와 관련돼서 조사받은 거는 증거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입니다. 만약에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함에 있어서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아니었으면 문제가 되지만 이거는 신병 문제거든요. 사고 오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상고심은 법률심입니다. 그렇죠. 법률적인 것들 다투기 때문에 이 바뀔 가능성은 적은데요. 그렇지만 충분히 이 상고심에서 김학의 피고인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뭐 낮긴 낮지만 이 부분은 볼 것이다. 출국 금지 부분의 내용을 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아무튼 상당히 오랫동안 조사해서 어떻게든 잘못된 게 밝혀져서 처벌을 받았나 했는데 또 다시 사건이 불거져서 상당히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누가 또 조사를 받는지 지켜봐야겠죠. 박지훈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을 재판에 넘긴 데 이어 당시 의사결정의 책임자였던 백운규 전 장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관여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추가 수사를 벌이던 검찰이 최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게 직접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환 일정은 조율 중이지만 다음 주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8년 4월 백 전 장관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월성원전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사 보고서에 대통령이 월성원전의 영구 가동 중단을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를 질문했다는 내용과 함께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현황과 계획을 질책하고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또 원전 자료 폐기 지시 등으로 직무상 권한을 남용했는지 검찰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대전지검은 최근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전 부사장과 전 본부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이후에는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최이봉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한 소환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소환 대상과 일시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기 마지막 평검사 인사를 단행하면서 수사팀 검사가 소폭 교체된 가운데 검찰의 수사망이 청와대를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자신이 제기했던 검찰의 재단 사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사과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과 논리적 확증 편향에 빠졌다며 반성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일부러 안 밝히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노무현 재단의 주거래은행, 그 은행의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당시 유시민 이사장의 검찰 사찰 의혹은 큰 파장을 불렀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향해 칼끝을 겨누던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의 반감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검찰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계좌 추적 사실이 없다며 악의적 허위 주장을 중단해달라고 촉구까지 했습니다.
사찰 의혹의 진위는 1년여가 지나서야 드러났습니다. 그 사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고개를 숙인 건 유 이사장이었습니다. 사찰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긴 사과문을 낸 겁니다. 유 이사장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사찰 의심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검찰에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고 검사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다면서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과 논리적 확증 편향에 빠졌다고 스스로 반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선언한 대로 앞으로 정치에 입을 닫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사과문에서 많이 부끄럽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다음 달 법원의 정기 인사를 앞두고 판사 80여 명이 무더기로 사표를 제출했다. 최근 이런 보도가 잇따랐는데요. 사표를 제출한 법관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사표가 수리되기 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세월 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다음 달 임기 만료로 퇴직할 예정이고 이동근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될 예정이라며 이들을 명예롭게 퇴직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성근 판사와 이동근 판사,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의 행적,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문을 제기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임 판사는 당시 청와대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판결문을 미리 보고받은 뒤 수정하라고 지시했고 이 판사는 그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 핵심 의혹인데요.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 판사에 대해 법원은 위헌이지만 처벌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임 판사가 법원에 복귀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대법관인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은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위헌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 사람이 재판에 복귀하네? 그러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재판의 독립을 위해서는 법관의 독립이 필수적이다. 그 사람을 도저히 법관의 직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하시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탄희 의원은 전국 법관 대표회의도 지난 2018년 사법농단 행위를 탄핵 대상으로 의결하며 국회의 소추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임 판사와 이 판사의 탄핵 추진에 국회의원 107명이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관 탄핵 소추안 발의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즉 100명 이상이 필요한데요. 107명은 이를 충족하는 숫자죠. 이 의원의 입장 들어보실까요? 또 시간이 좀 없어서 굉장히 다급한 상황인데요. 아무런 징계도 없이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관 변호사로 활동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정관 예우도 예측이 되는 것이고 또 퇴직연금도 받을 수 있고 공무단위권 제한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법농단 법관들의 탄핵에 대해 국민의 58.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의 사직 이후 전관 변호사 활동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7%가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본격적인 코로나19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한 자율적 운영이나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바꾸면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기자입니다. 취임 첫날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먼저 서명한 건 코로나19 관련이었습니다. And the first order I'm going to be signing here relates to COVID, and it's requiring, as I said all along, where I have authority, mandating masks be worn. 둘째 날도 무려 10개 코로나19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전시 상황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That's more than have died in all of World War II. 400,000. This is a wartime undertaking. 새로 발동된 행정명령들은 개인 예방수칙 준수와 검역 강화가 골자입니다. 우선 연방 건물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이어 대중교통과 항공기, 선박에서도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항공사나 운수업체 판단에 맡겼던 마스크 착용을 의무사항으로 둬 개인 방역 효과도 높이고 시비가 발생할 요소를 차단했습니다.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과 입국 즉시 격리도 의무화했습니다. 격리 기간은 적시하지 않았는데 CDC 권고 기준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입국 후 격리 역시 트럼프 행정부 때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국가가 직접 진단 검사와 백신 접종 계획을 관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도 만들도록 했고 보호 장비와 주사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연방 기관과 민간 업체가 나서도록 했습니다. 안전한 대면 수업을 위한 연구와 근로자의 감염을 방지할 지침 마련,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 유기적인 연락 체계도 갖추도록 했습니다. 자율운영, 권고에 그쳤던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향은 사실상 전면 수정됐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의 외교 역량이 다시 시험대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 북미 대화 재개에 속도를 낼 방침이지만 미중 갈등의 확대 속에서 북핵 해법을 둘러싼 한미 두 나라 당국의 엇박자가 우려됩니다. 이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다자주의와 동맹을 중시해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And will lead not merely by the example of our power, but by the power of our example. We'll be a strong and trusted partner for peace, progress and security. 중국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다른 차원의 압박이 느껴집니다. 동맹과 연대를 통한 대중 압박 전선이 확대되면 우리 정부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다자주의, 동맹 복원을 강조하기 때문에 충분한 명분을 세우면서 반중 전선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국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참여 안 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북핵 해법을 둘러싼 한미 당국 간 조율에서 엇박자를 낼 가능성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내정자는 대북 정책의 전반적 재검토를 시사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기존 정책 고수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우리 외교 정책이 잘 마무리되고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간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한미 간 시각차에서도 감지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 평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또 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또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북한이 8차 당대에서 핵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한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경계했습니다. 또 국내의 현안이 산적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 우선순위와 함께 대북 실무 협상을 맡을 정책 참모 구성과 시기도 변수로 꼽힙니다. 이런 점에서 북핵 문제에 정통한 성김 전 주한 미 대사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에 임명한 데 이은 대북 정책 특별대표와 주한 미 대사 인선은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어제 외교 안보 분야 정부 업무보고에서 대북 정책의 1순위 과제는 남북 간 연락 채널의 복원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에 끊긴 남북 통신선을 연결해 각종 회담을 추진하고 나아가 북미 대화 동력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 정부의 올해 핵심 추진 과제는 연락 채널 복원입니다. 작년 6월 북한이 대북 전단을 문제 삼으며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 군 통신선은 물론이고 남북 간 공식 연락 채널은 모두 끊긴 상태입니다. 통일부는 일단 기존 통신선을 복원하되 최종적으로는 서울 평양 상주 대표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도 회담에 언제든 나갈 뜻이 있다며 남북 군사회담 정례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키를 쥐고 있는 건 북한입니다. 정부가 대화 재개를 통해 시도하려는 보건의료, 방역협력 등은 이미 북한이 지난 8차 당대회에서 비본질적인 문제로 일축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남조선 당국은 방역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 관광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들고 북남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날을 세우고 있는 한미 군사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라면 호응하고 나설 여지는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군사공동위가 구성된다면 한미 군사훈련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미 그 합동 이런 그 군사훈련에 대해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게끔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과 이렇게 협의할 수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사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북한이 대남 지렛대를 활용하기 위해 대화에 전향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당 총비서에 오른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카드를 들고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교체되자 일부 언론들이 김여정 데스노트설을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 북한 노동당의 부부장이 비판하면 우리 장관들은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시죠. 데스노트. 정치인의 말을 빌어 하명해고 김여정 부부장이 명령을 내리면 장관을 바꾼다. 정치인이 막말을 던지면 그냥 받아씁니다. 청와대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3년 6개월을 장관을 했다. 힘들었다. 몇 번이고 바꿔달라고 했다. 그리고 마침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해서 외교 안보 라인을 바꾸는 것이다. 정정 보도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여정 데스노트가 통했나? 김여정한테 또 당했나? 그냥 한번 물어본 거라 이 얘기입니다. 통일부 홈페이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별별 것이 다 있습니다. 일본 언론의 북한 가짜뉴스, 그럼 또 사실 해명을 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는 북한 미수출 한국배가 중국에 걸려서 억류돼 있다. 조선일보 보도했는데 사실은 합법적인 기름을 공급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통일부에 가면 다 실려 있습니다. 우리 언론, 또 일본 언론 상대하기가 벅찰 정도로 북한 관련 가짜뉴스 오보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국산 마스크가 중국을 통해서 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또 북한에 보낼 마스크를 지금 공장에서 계속 하루에 100만 장씩 찍어내고 있다. 전부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 차단 의결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취재도 안 한 유튜브, 또 그걸 확인 않고 그대로 베끼는 언론. 그래서 결국 이런 일도 벌어졌죠. 한번 보십시오. 김정은 위원장 올해 구글 인물 검색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나시죠? 4월 달에 건강 이상설로 엄청난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죽 가짜뉴스와 오보가 많으면 통일부가 홈페이지에 따로 팩트체크 서비스를 만들고 카드뉴스까지 만들겠습니까?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취소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어느 시점이 되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는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취소하는 것으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고 자민당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 이후 올림픽 관련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하루 종일 질문 공세에 시달렸습니다. 하시모토 올림픽 담당 장관은 보도 자체를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そういう報道があったことは承知しておりません。 개최 도시인 도쿄의 코이케 도지사는 그동안 IOC와 정부, 올림픽 조직위 등과의 회의에서 취소 얘기는 나온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がどういうふうに報じられているのか、またどういう形での入手なのかもわからないので、むしろ抗議を出すべきではないだろうか。 일본 정부는 이례적으로 강력한 어조로 보도 사실을 부인했지만 어느 시점에는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인류가 바이러스와 싸워 이긴 상징으로 도쿄올림픽을 반드시 열겠다던 스가 총리의 입장을 생각하면
크게 후퇴한 발언입니다. 当然、海外の状況等もございますし、どこかの段階でですね、当然、実際に開催するかどうかの判断を行う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が、それまでは当然、日本政府はやるべきこと、そして 일본은 국내 감염자 수가 기대만큼 줄지 않아 다음 달 7일까지인 긴급 사태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고 개최의 부정적인 여론도 80%에 이릅니다. 해외 상황 역시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완전히 취소하는 대신 오는 2024년 또는 2032년으로 올림픽을 미루자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속에 길을 잃은 올림픽의 향방은 오는 3월 25일 성화가 출발하기 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계속해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서 도쿄올림픽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결국 오는 7월에 개최하기로 돼 있는 도쿄올림픽이 내부적으로는 취소하기로 결론이 내려진 것 아니냐, 그런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한 10년 정도 뒤로 미뤄서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러나 혹시 그게 진짜 그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하면요, 일본은 특히 요미우리 신문을 통해서 그러한 보도를 많이 현재까지도 해왔습니다. 예. 먼저 요미우리가 보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정부가 시행하는 그러한 순서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영국 쪽의 The Times가 그러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영국의 닉 파운드라는 IOC 위원이 있어가지고 예. 그분이 40년 이상 IOC 위원으로 하고 있어가지고요. 예. 또 며칠 전에 그분이 도쿄올림픽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쪽의 영향이 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일본 정부는 뭐 바로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내용을 일단 부인했습니다. 이게 그럼 그냥 더 타임스의 오보일까요? 아니면 정부에서 아직 최종 결론을 못 내리고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오보라기보다 영국 쪽에서 뭔가 어떤 의도를 갖고 그러한 보도를 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일본에서는요, 지금 분위기 자체는 도쿄올림픽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아무도, 특히 일본 정부 관계자는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보도가 됐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 코노타로 장관이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둘 중 하나다, 그러한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예.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속에서도 좀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보도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도 도쿄올림픽이 올여름 예정대로 열릴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열릴 건지, 아니면 연기를 한 번 더 할 건지, 아니면 아예 취소할 건지, 아니면 관중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재연기하면 2022년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동계올림픽이 또 있기 때문에 IOC로서는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흐 회장도요, 재연기는 없다, 그런 식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IOC 쪽에서는 일단 도쿄올림픽을 개최할 때 어떤 식으로 개최하느냐라는 옵션을 내라라는 요구를 일본 정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조건 없이 관중을 모두 받아들이는 방안, 50%만 받아들이는 방안, 예. 그리고 무관중으로 하는 방안, 이러한 세 가지 정도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관중으로 한다고 하면
1조 원, 한국 돈으로 1조 원 정도의 티켓 수입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힘든 그러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아무튼 뭐 정부는 이미 쏟아부은 돈도 있을 것이고 국가적인 어떤 위상도 있을 것이고 고민이 많을 텐데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도쿄올림픽을 개최한다. 여론은 어떤가요? 여론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거의 80% 정도가 도쿄올림픽을 하는 돈으로 코로나 대책으로 돈을 많이 써야 한다. 이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도 올림픽을 한다라는 것을 기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한 태클들이 오히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 더 타임즈의 보도에 대해서도 이것은 가짜 뉴스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태클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중지하는 것이 마땅한 당연한 선택이 아닌가 이러한 그 댓글들이 꽤 많았습니다. 네, 아무튼 코로나19 또 도쿄올림픽 이런 난제와 관련해서 스가 총리가 상당히 지지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봄에 퇴임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배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죠. 예,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가 3월 말에 퇴진 소리입니다. 그 일본은 그 4월부터 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3월 말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라는 조건을 그 야당들하고도 합의한 다음에 자신은 그렇게 순조롭게 예산안을 통과시켜 준다면 퇴진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그 보궐선거가 그 특유의 위속이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보궐선거는 사실상 그 다음에 중요한 선거의 선거를 일단 전망할 수 있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현재 스가 총리의 얼굴로는 자민당이 이 보궐선거에 이길 수가 없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가지고 스가 총리가 결단하면 스스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강창일 신임 주일 한국 대사가 부임을 했습니다. 공항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는데 한번 잠시 들어보고 제가 계속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광스럽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벅찬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엄중한 상황인데 어떻게 잘 정상화되는 게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을 위해서 저는 좋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강창일 대사 뭐 누가 뭐래도 자타공인하는 일본 통입니다만은 자, 일본 통 대사가 부임한다고 한일 관계 개선이 잘 될지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일본 쪽에서는 그 현재까지 강창일 대사의 과거에 일본에 대한 그 발언 그것이 상당히 그 반일적이다 이러한 보도를 쭉 해왔습니다. 이번에 그 위안부 그 재판이 그 한국 쪽에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사님이 이 위안부 문제는 다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안 해줬다라고 해서 불만을 그렇게 기사화하는 보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창일 대사가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실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아직은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직접 만나서 직접 타보겠습니다. 가! 보! 리!
네, 요즘 말 그대로 주식 투자 열풍입니다. 그런데 이 주식 투자가 성행하면서 부작용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서툰 분들이 리딩방, 주식 투자 종목을 알려주는 단체 대화방에 가입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그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고는 싶은데 이제 주식도 어렵다고 하고 투자를 하면 300% 이상은 된다. 원금 보장은 된다. 이용 수칙을 어겼다고 리셋 비용을 거의 500만 원 돈을 넣어야지만 이 돈을 다시 환불해준다는 거예요. 네, 손실이 나니까 다 강퇴시키고 글을 블라인드 처리하고 좀 더 비싸지만 좀 더 좋은 방이 있다. 더 VIP 방이지만 그 금액 그대로 그냥 가는 걸로 처리를 해드리겠다. 소비자 경보를 작년에 발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단체 대화방의 속성상 일단 적발이랑 조치가 쉽지가 않습니다. 개개인에 대한 투자 자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금융회사만이 가능한 그런 영역입니다.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그 자본시장법상 불법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 주식 리딩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 방에 가입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대1로 문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1대1 문의를 한번 신청해 보겠습니다. 일부 리딩방은 실제로 주식 종목을 알려주고 주식 투자 초보자들이 전문가의 이야기에 따라서 주식을 매수하고 또 매도하는 그런 리딩방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최초 투자금을 얼마를 내야 된다고 유인하는 이런 식의 리딩방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소비자원에 접수된 건은 양 당사자,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보니까 사업자 쪽에서 거부를 하게 되면 문제가 풀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할부로 결제를 했다고 하면 신용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이라고 있습니다. 향후에 할부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거부하겠다. 또 7일 이내에는 청약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입증 자료, 그러니까 해지를 하겠다라는 문자 메시지나 녹음, 또 내용 증명 등을 통해서 입증 자료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불법 사이버 금융행위 신고 건수는 지난해 3배 이상 급증했고 또 한국소비자원의 주식투자 관련 상담 건수도 최근 3년 동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관계 기관들은 한번 투자한 돈은 현실적으로 회수하기 어려운 만큼 고수익 보장 등의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예방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팀의 운동처방사 안주현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상습 폭행과 강제추행은 물론이고 의사 행세를 하며 억대의 치료비를 받아 챙긴 혐의까지 모두 인정됐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팀 운동처방사 안주현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 동안 신상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수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가 전혀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안주현은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행세하며 지난 2003년 팀에 합류했습니다. 팀 닥터로 불리며 선수들에게 물리치료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7년 동안 2억 6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 마사지나 근육을 풀어준다며 9명의 여자 선수들을 강제 추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소한 이유로 고 최숙현 선수 등을 상습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우리 스포츠인들이 인권이 유린되거나 가혹행위가 자행되는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안주현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되면서 구속 기소된 김규봉 전 감독과 장윤정 전 주장 등에게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검찰은 김 감독에게 징역 9년, 장 선수에게 징역 5년, 불구속 기소된 김도환 전 선수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장애아를 포함해 원생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가 드러난 인천의 어린이집. YTN이 추가로 입수한 학대 정황이 담긴 영상을 함께 보시죠. 아이 몸집보다 큰 베개를 휘둘러 아이가 나뒹구는가 하면 교사가 다가오자 반사적으로 막는 아이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한 교사가 아이 몸집보다 큰 베개를 들고 힘껏 휘두릅니다. 서 있던 아이는 베개에 맞아 나뒹굽니다. 아이가 손에 쥔 물건을 입에 갖다 대자 교사가 다가오더니 아이의 머리를 때려 쓰러뜨립니다. 멀리서 교사가 달려오자 아이는 반사적으로 팔을 들어 머리를 맞기도 합니다. 아이를 향해 물건을 세게 던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추가로 입수한 인천 어린이집 CCTV에선 장애전담 보육교사가 자폐 증상이 있는 5살 여아를 학대한 정황이 더 드러났습니다. 머리채를 잡아 쓰러뜨리고 물을 뿌리고 이불에 내동댕이 치고 이런 장면들이 전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상습 학대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영상 열람을 마친 어린이집 교사 6명을 조만간 차례로 다시 불러 어떤 이유로 아이들을 때린 건지, 교사들끼리 묵인한 건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피의자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금명간 곧 할 겁니다. 양해. 교사들 조사를 마치면 어린이집 원장도 소환해 학대 정황을 알면서도 놔둔 건지를 캐물을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 어린이집이 국공립인 만큼 인천 서구청에서 감독을 제대로 한 건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도쿄올림픽이 취소되느냐, 내부에서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외신 보도도 있고 일본 정부는 아니라고 부인한다는 보도였습니다만 9330님이 선수들에겐 죄송한 말이지만 일본 코로나 상황을 보면 도쿄올림픽은 취소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주셨군요. 예,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1712님.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요.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코로나19 관련해서 2813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우리의 일상생활은 언제 회복될까요?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설 연휴가 이제 3주 정도 남았는데요. 9330님, 확진자가 300명대라고 방심하면 큰일입니다. 이번 설에는 전화나 문자로 마음을 전합시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20년 동안 국회에서 구두를 닦아온 구두 아저씨 정순태 씨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며 국회에는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해지고 다른 어떤 구두도 아저씨가 만지면 새 것처럼 생명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우리의 정치가 바로 그렇게 해야겠죠? 뉴스엔 저녁,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